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컨트롤 타워. 사실 공항이나 공군 비행장의 관제탑을 부르는 말입니다. 수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순서와 상황을 통제하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몸에서는 머리에 해당됩니다. 한국 경제, 물론 경제뿐 아니라 정치까지 지금 컨트롤 타워의 부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50일을 넘기고 51일째인 철도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장관은 경영 비효율성을 주장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로 팽팽히 철로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철도 파업.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사측 입장, 또 지난 금요일 노조 인터뷰에 대한 반론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금융정보일수록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가계부채나 빚 그 규모보다는 속성과 내용이 중요하다 여러 번 지적해 드렸는데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내드리는 경제수사대에 있는 날입니다.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수법, 오늘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철도 파업이 어제로 50일을 넘었는데요. 노사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담화를 통해서 노조 조합원들 복귀를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노조는 철도 노사 협상이 결렬되고 또 코레일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착수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복귀하라 촉구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철도 파업. 해법은 없는 걸까요? 지난주 금요일 철도노조 입장을 들어본 데 이어서 오늘은 철도 코레일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레일 차경수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운행 상황인데요. 운행률 어떻습니까? 내일이 수능 치러지는 날이거든요. 먼저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요. 전체적으로 평시 대비 83%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KTX와 서민들이 이용하는 통근 열차는 모두 100% 운행 중이고요. 수도권 전동차는 86%, 그리고 화물차는 45%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수능일인데 파업 참가자가 아직 복귀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요. 수도권 전동차가 핵심이기 때문에 아침 8시까지 평상시와 같이 100% 수준으로 전동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예, 철도 파업. 네네. 예, 전동차 예비 편성도 좀 준비하고요. 주요역에 또 기동반도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수능은 또 우리나라 중요한 행사인데요. 차질 없도록 준비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 화물차는 운행률이 아직도 40%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시멘트나 건설 쪽은 이 철도 수송 차질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은 좀 어떻습니까? 시멘트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서요. 어제부터 시멘트 수송 열차를 2개 열차를 더 증설을 했고요. 컨테이너 수송도 연말에 그 물량이 몰리기 때문에 컨테이너 수송 열차도 어제부로 4개 열차를 좀 증설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근본적인 파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좀 어려울 텐데, 대체 인력 투입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군인도 많이 동원돼 있다고 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노조법상 이제 대체 인력은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투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 외부 대체 인력이 한 2천여 명 됩니다.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요. 노조법상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중 이제 군 인력이 한 440여 명 정도 되는데, 모두 수도권 전동차의 그 기관사와 차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군 인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동안 파업이 있을 때마다 수도권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 투입해 왔습니다. 예. 근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계속 이제 이 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 재난 상황 시나 혹은 위중할 때 투입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지금까지 파업할 때마다 쭉 군 인력을 투입해오고 있는데 왜 지금의 문제를 삼는지 좀 이해는 안 되고요. 내일이 이제 수능일인데 그렇다면 이제 수도권 전체를 마비시켜서 뭘 얻겠다는 건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재난관리법에 이제 교통이 마비되는 걸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재난관리법이 아니라도 대통령 훈련이나 위기관리 지침이나 철도산업발전법에도
이제 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백히 있습니다. 네. 이 군 인력들이 모두 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제 파업이 없을 때도 평상시 계속 운전 실무 수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0여일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숙련도도 좀 높아져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저희 코레일 전철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이제 군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이제 출근 시간 때 교통이 마비되는 건데 네. 이제 노조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말씀을 하시는데 수능일날 아침에 수도권 전철을 마비시키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노조에서 군 인력 지원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네네. 사법부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 파업권보다는 운행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체 인력들의 피로도도 많이 가중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게 사고도 있을 수 있다. 예. 초창기와 달리 지금 이제 기관제 인력도 충분하게 채용을 했고 네. 지금은 대체 인력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다이아는 없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승무를 하는 그 정도의 열차를 승무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 누적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호인 장관이 이 7,000명이 파업했는데도 지금 2,000명의 대체 인력만으로 잘 돌아가는 걸 보면 그간에 좀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우려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7,000명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지금 열차 운행을 일반 열차 같은 경우는 60%, 화물 열차는 45% 정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7,000명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저희도 그동안 그 파업이 아니라도 꾸준히 경영 효율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많은 사고, 특히 전체 올해 사고의 20%가 파업 기간 내에 생긴 거다. 이게 약간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기 파업을 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사고와 장애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일단 노조에서 주장하는 20%라는 수치는 맞지 않고요. 잘못 알고 있거나 호도를 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저희들이 매일 통계를 관리하는데 그 파업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나 장애가 최근 3년 평균 대비해서도 오히려 감소했고요. 작년 그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한 7%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코레일이 하루에 한 3,000개 열차를 평상시에 운행하고 있는데요. 파업 기간뿐 아니라 평시에도 누구보다도 안전이 절실한 게 코레일입니다. 그 안전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데 안전을 뒷전으로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코레일의 모든 역량을 안전운행에 쏟겠습니다. 예. 물론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노조가 공개했던 주간 공정회의 문건 등에서는 차륜 미삭정 차량 조속한 시일 내에 차륜 삭정 협조, 이게 어떤 일종의 정비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정비 부문에 있어서는 좀 이 파업이 없을 때와 대비해서 문제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코레일 측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노조라든지 또 여타 외부의 노조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문건에서 이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작성된 회의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네. 이 공정회의와 차륜을 깎는 그런 삭정 작업은 파업 기간이 아니라도 매일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공정회의를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삭정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이게 이제 혹시라도 그 깎는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이제 회의 때마다 부서 간에 회의를 하는데 삭정 시기 도달 전에 미리 삭정해달라는 요청을 부서에 하는 그 문건이고요. 네. 이게 이제 마치 법을 위반한 것처럼 호도돼서 좀 안타깝고요. 안전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요. 차륜의 관리 기준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업 이전과 달리 이 차륜을 깎아줘야 사실 운행이 안전한 건데 이 파업 이전과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안전법에 위배가 되면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매일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고요. 구조적으로 모든 정비 이력들이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비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정비하고 있는 상황을
국토안전감독관이 현재 상주하면서 네. 차량 정비 상태,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뭐 고장난 차량을 정비 안 된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KTX가 대구 부근에서 또 전차선 단전으로 멈춰섰지 않습니까? 네네. 이 대체 투입 기장의 미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노조 측에서 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KTX 단전 사고로 열차가 1시간 정도 지연됐는데 그 지연된 열차는 그 대체 기장이 아니고 네. 우리 필수 유지 인력인 정규직 기장입니다. 네네. 이제 전기 공급이 끊긴 건데요. 변전소 쉽게 얘기해서 차단기가 고장이 났는데요. 그 절연장치 제작사와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철도 안전법이 지나치리만큼 엄격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지난주에 집중 교섭이 있었습니다. 타협점도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 결렬됐습니다. 조금 더 진전된 방법 찾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지금 진전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순실 사태 이후 전국이 좀 혼란해지자 노조의 기대가 더 높아져서 네. 악화된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코레일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이제 개인별 평가를 하지 않고 많게는 수백 명 단위 대규모 소속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개인별로 줄을 세울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이제 평가 지표도 사고 안 내고 장애 안 내고 정비 잘하는 소속이 평가를 잘 받도록 되어 있고 네. 혹시 이런 게 미흡하다면 노사가 같이 평가 지표를 만들자는 건데요. 이제 노조는 임금 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노사 합의로 도입해야 되는데 네. 코레일에서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를 하지 아니냐. 않고 네. 이사의 의결로 도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이제 코레일은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도입했다는 입장이니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거고요. 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과연봉제를 저희가 5월에 이제 이사의 의결로 도입을 했는데 그때 소송을 했더라면 지금쯤 이제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 불법으로 도입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을 하면 몇 주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왜 국민을 볼모로 힘으로만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5월쯤에 소송을 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렸다면 지금쯤 어느 정도는 1심이 나왔을 텐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조 측에서는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 법적 판결이 날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사측이 아직 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죠? 이제 성과연봉제를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줄 세우기다, 퇴출되다,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저희는 뭐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데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면 줄 세우지 못하게 퇴출시키지 못하게 노사가 같이 평가 지표를 만들자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수십 번 노조와 대화를 해봤지만 그런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오직 그 반대 외에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이 안 됐고요. 네. 이제 이번에도 노조는 이제 일단 중지하고 사법부 판단에 따르자고 했는데 네. 사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길게는 뭐 한 5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성과연봉제 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제 노조가 저희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결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지하라고 하면 저희는 따르겠다는 거고 지금 당장 중지를 할 경우에는 이제 성과연봉제 도입 기간에 정부에서 별도로 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다 반환해야 되고 또 내년 임금 인상이 동결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합원만 미치는 게 아니고 8천여 명의 비조합원들에게까지도 1인당 수천만 원의 피해가 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는 거는 이제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평행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영업 손실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건비 등에 대해서 손배 청구를 하셨거든요. 예. 685억 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죠? 50일간 열차 운행을 못함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이제 추후 소송 과정에서 다시 정확하게 산출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손배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정당한 파업이다. 이게 지금 노조 측 주장입니다. 또 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교섭을 결렬시켰다라는 얘기는 또 노조 측의 얘기고요. 지금은 또 다른 반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 판결로서 이번 파업의 합법성이 확인되면 오히려 역으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경영진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까지 항상 노조는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최근에 두 번 파업, 그러니까 2009년도, 2013년도 파업도 모두 불법 파업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대정부 담화문에서 또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수백억의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과거에도 노조에서 불법 파업으로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네. 자, 이 사례보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또 기다려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징계도 226명, 이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하겠다라고 했는데, 징계는 뭐 계획대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자, 이제 뭐 좀 약간 타협점이랄까요? 이 서로 의견이 합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인다라는 게 여론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 생각이기도 한데,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사측에서는 또 어떤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이 OX 게임, 마치 OX 게임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법부 판단에 따른다는 것까지는 노사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중지하고 사법부 판단을 받자 일단은 도입했으니 문제가 있으면 가처분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2일 전에 그 결과가 나오니 중지하지 말고 먼저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하자.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저희하고 노조의 차이인데요. 네. 아까 중지를 했을 경우 비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까지도 인센티브 얘기도 하셨죠. 막대한 네. 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 굳이 왜 그런 가처분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저희 그 답답한 심정이고요. 노사 문제는 노사가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네.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 파업이 빨리 종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국민들이 이 박수 칠 만한 일이 있기를 저희도 기다려 보겠고요. 또 추후 상황 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코레일 차경수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공감사전은요, 전세입니다. 전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주택이 빠르게 또 월세로 전환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역으로 전세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이 전세도 역시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다라는 말도 있죠. 월세가 많아지면 전세주택 물량은 감소하고 희소해지면서 또 전세금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한다 이런 단계가 있었는데 요즘은 참 생소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전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고요.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이고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고 또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 망설였던 어르신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 2,600명 정도 되는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 무료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지원해드린다고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간병비도 부담되는데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 아니라 가족,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고요. 1661-6595, 1661-6595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듣고 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비스 경제라고 해서 원격 의료, 공유 숙박, 또 인터넷 은행 이런 것들 활성화하겠다 대책 나왔었는데요. 별로 진척된 게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일자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가 됐는데 대기업들도 감원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손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죠. 은행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뱅킹 시대인데요. 실제로 확인해봤더니 크게 그 거래 규모가 늘었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비스 경제 활성화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요. 별로 진척된 게 없다고요? 네, 지난 7월 5일에 정부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을 해봤더니 일부는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됐고요. 일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성과를 먼저 보면요. 이달부터 소비자가 안경업소를 방문해서 안경과 렌즈를 사면 원래 이게 택배 배송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달부터 배송이 가능해졌고요. 또 7월부터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심야 노선버스 편수가 16대에서 24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의 올해 개설 강좌 수가 27개에서 140개로 확대됐고요.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제 계좌 이동 서비스 이용자가 좀 늘었고 또 십시일반으로 투자금을 모아주는 이제 금융기법이죠. 이 크라우드 펀딩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93개사가 150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드론 상용화도 어느 정도 실현이 돼서 강원 영월에서 이 드론 물류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는 또 법률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규제 프리존법 이런 것들이 일부 야당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공유 숙박업이나 인터넷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좀 새로운 일자리가 될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 지금 정치권 보면 그럴 상황이 아니죠. 일자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대기업들도 봤더니 감원폭이 크네요. 네, 올해 30대 그룹이 직원 14,000여 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EO 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55개의 기업의 고용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 직원 수는 98만 8,3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에 100만 2,600여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1만 4천여 명, 그러니까 1.4%가량 줄어든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조선업에서 대거 일자리가 줄었는데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조선 3사에서만 이 기간 동안 6,131명 줄었습니다. 여기에 기계설비 업종까지 포함하면 총 8,962명이 감소했는데요. 그리고 또 IT와 전기 전자업종에서는 5,526명 줄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작년 연말에 비해서 9,000명 넘게 줄였고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4,000명 줄었습니다. 반대로 인력을 좀 늘린 그룹도 있었는데요. LG그룹은 835명, 그러니까 0.7% 늘렸고요. CJ와 현대자동차, 효성, 신세계도 대략 한 400명에서 800명 사이 이렇게 인력을 확대했습니다. 네, 인터넷 뱅킹이 주로 이용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바일 뱅킹 거래, 금융 거래 크게 늘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3분기 스마트폰 뱅킹 이용 건수가 하루 평균 5,379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1년 사이 27.1%나 증가한 건데요. 작년 11월 기준 한국 인구가 5,106만 9천 명이었으니까 국민 한 명이 스마트폰 뱅킹을 하루에 평균 한 번 이상은 이용한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3분기 스마트폰 뱅킹 이용 금액을 보면 이제 하루 평균 3조 1,797억 원이었는데요. 이건 전분기에 비해서 4.3% 늘어난 거고요. 9월 말 현재 스마트폰 뱅킹 등록 고객은 7,203만 명, 그러니까 6월 말에 비해서 3.2% 늘었습니다. 이 모바일 뱅킹에는 스마트폰 뱅킹뿐만 아니라 이 단말기에 은행이 발급한 칩을 넣어서 쓰는 IC 칩 방식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한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5,392만 6천 건이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에 기반한 인터넷 뱅킹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를 보니까 8,790만 건이었는데요. 전분기에 비해서 1.9% 늘어난 건데 또 이용 금액을 보니까 41조 6,560억 원. 이거는 1.7% 줄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자금이체 이용 금액이 좀 줄어든 영향이 컸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터넷 뱅킹 중에서 모바일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용 건수로 보면 61.4%나 되는데요. 이용 금액 기준으로는 7.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뱅킹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주로 조회하거나 뭐 소액을 이체할 때만 쓴다 뭐 이런 뜻인 건데요. 모바일 뱅킹의 한 건당 이체 금액은 7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현금 카드의 모바일화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발화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 노트 7 회수율이 절반도 안 되네요. 네,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 노트 7 회수율을 보니까요. LG U+가 가장 높은데 그래도 다시 2%였고요. KT는 36.4% 그리고 SK텔레콤은 32.5%였습니다. 알뜰폰 사업자 회수율은 24.9%로 더 낮았는데요. 네. 이 사실 삼성전자가 한국국가기술표준원에 갤럭시 노트 7의 교환과 환불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지금 이 회수율을 보니까 이 올해 말까지 과연 이 교환과 환불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왜 이렇게 교환을 안 하나 봤더니 일단 이제 배터리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써보니까 좋다라는 소비자가 많았던 상황인데요. 네네. 그래도 딱히 이제 교체하고 싶은 스마트폰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고요. 또 최초 구입 매장에서만 교환 환불이 가능해서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이유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일단 좀 쓰다가 환불하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감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구조적 여파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감소 비율로 따지면 1.4%는 뭐 큰 수치는 아닌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계속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대기업이 이러면 이제 중견기업이라든가 가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자리 줄어들게 되면 소득 줄어들고 소비 줄고 경기도 어려워질 텐데 악순환이 되죠. 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예, 걱정 안 시키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서윤 기자였습니다. 속보 잠시 안내해 드릴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에 아주 엄격하게 수사하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대통령 모레까지 대면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요. 대통령 참고인 중지도 사실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4시 뉴스에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청년을 부르는 말이 실신세대다. 기절하다라는 느낌도 오지만 실업과 신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요즘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가계부채 등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이 빚의 내용, 이 대출의 정체를 좀 밝혀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금융거래 관련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분석하신 이 담당자 전화로 연결해서 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정보분석부 이동열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신용정보원의 이동열입니다. 예, 이번에 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분석 결과 발표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신용정보원이 뭐 하는 것인지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예. 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로 하는 신용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 1일 설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 빅데이터 이용한 분석 결과 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예. 이제 특히 저희가 모은 신용 정보들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네.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을 했고 네네. 결과를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이 신용정보원에서 모은 여러 가지 신용 관련 정보들, 이 개개인의 거래 정보 같은 것들을 활용하신 건데 분석 자료를 봤더니 금융 소비자 특성 분석 이게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금융 거래 행태가 다르다 이런 건데요. 어떤 특징입니까?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청년기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네. 중장경기에 들어가면 가정을 이제 꾸려나가고 노년기에는 점차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그런 유형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네. 이러한 특성이 금융거래 행태에서도 거의 똑같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 보유율은 20세 이전에는 당연히 매우 낮습니다. 네. 이후에 연령이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대출 보유율도 점점 증가해서 35살 무렵에는 약 55%에 달하고요. 네네. 이후에 60세까지는 50에서 60%를 유지하다가 60세 이후에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서 80세가 될 무렵이면 이게 다시 6%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네. 당연히 평균 대출 잔액도 20대 초반부터 점점 증가해서 이제 결혼과 주택 마련 수요가 커지는 35세 때부터 네. 은퇴 연령인 60세 사이의 대출 보유자가 평균적으로 8천만 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 보유율이 평균 54% 정도이기 때문에 전 국민 기준으로 따지면은 국민 1인당 약 4천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 1인당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향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연체 발생률이 네. 20대 초반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네네.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는 낮지만 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연체 발생률이 한 2% 정도 되고요. 전체 평균 1.6%를 크게 상회합니다. 예. 특히 학자금 대출 이외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25세 이전이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체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이게 청년층에 대한 금융교육이나 금융기관의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직은 좀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용카드나 혹은 뭐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는 부류에서 좀 이 연체라던가 이런 신용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정상적으로 빚을 잘 갚는 분들도 조사가 됐을 텐데요. 이 지금 사례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조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빚 잘 갚는 분들은 어떻게 잘 갚는 거죠? 예. 이제 대출을 받고 나서 연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후에 정상적으로 채무를 스스로 갚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금융사가 손실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체로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람들보다는 신협이나 단위농협, 수협 같은 회원조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신협이나 회원조합 경우에는 대출자하고 금융기관이 오랜 기간 거래를 하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장기 거래에 있어서는 좀 연체가 줄고 정상적으로 잘 갚는다 이런 조사가 됐군요. 네. 이 앞서 사실은 이 청년층은 학자금 대출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연체라던가 신용 문제들이 잘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청년층도 그렇고요. 뭐 경제적 취약계층은 은행 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문턱을 많이 높여놔서 네. 일일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악순환에 빠져들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분석을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들 찾아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예. 청년층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제일 겪는 어려움이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네. 처음으로 대출이나 카드를 계산하러 온 경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세부적인 분석 없이 전체를 묶어서 신용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대출 정보와 연체 정보, 보험 가입 정보를 결합해서 분석해 본 바로는 네. 청년층이라도 보험 가입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많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일수록 연체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또 유사하게 통신사 정보하고 신용 정보를 결합해서 청년층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통신사하고 금융회사의 노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나가면은 청년 등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신용도 평가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금리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이 연체라든지 혹은 신용상 부도가 나는 뭐 개인 파산 같은 어떤 이런 위험을 좀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부채 문제, 빚 문제가 사실은 경제의 뇌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셨는데 앞으로 뭐 다양한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분석을 통해서 그런 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가계부채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쪼개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잔액 기준으로는 뭐 절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의 소액대출도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좀 주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가계 부채 증가 자체가 위험한 부분이긴 하지만 꼭 돈이 필요한 사회 소외계층이나 청년층한테 적절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신용정보원에 집중되어 있는 신용정보를 충분히 더 활용을 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분석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분석을 더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 저희의 좀 미시적인 분석하고 그다음 연구소 같은 데서 행하는 거시적인 분석이 결합이 된다면 지금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돈을 왜 빌리는지 그리고 돈을 빌려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런 자료들이 좀 더 쌓인다면 이 가계 부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요. 이 부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신용정보원 이동열 정보분석부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범죄 집단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또 낱낱이 이 범죄 상황과 피해 서로 공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수사대고요. 오늘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대유 선임조사역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해서 영업한 업체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봤다.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수법도 이제 상상을 뛰어넘는 별 수법이 다 나온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어떤 사례입니까? 해당 사례를 안내해드리면 혐의업체는 금융당국의 등록을 받은 투자자문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투자자문 문구를 사용해서 모모 투자자문이라는 업체명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할 만한 혐의업체의 상호를 믿고 투자자들은 혐의업체에 투자금을 맡겼고요. 혐의업체는 1천만 원을 투자하면 6%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혐의업체를 수상하게 여긴 투자자가 금융회사가 맞는지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면서 해당 투자자문회사를 사칭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저희 기관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예, 역시 수상하게 여긴 이 금융소비자분께서 직접 확인 전화 하시는 게 아주 위력이 컸네요. 아니, 그렇죠. 이 투자자문이라는 말도 역시 이 금융당국의 등록을 받은 데만 쓸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상호를 어떻게 도용할 수 있나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제 금융회사 상호 도용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관계 법령상 해당 금융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구를 업체명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는 모모 은행, 보험회사는 모모 손해보험, 증권회사는 모모 투자증권, 네. 자산운용사는 모모 자산운용처럼 금융소비자가 인식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는데요. 네. 불법 업체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금융회사처럼 가장하기 위해 정식으로 인가 등록받은 금융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를 업체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투자자문사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모모 투자자문 상호를 사용한다든지 자산운용사처럼 보이기 위해 모모 자산운용 또는 종합금융회사처럼 가장하고자 모모 종합금융으로 영업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최근에 좀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은행이나 보험처럼 금융 소비자가 잘 알고 있는 업종이 아니라
비교적 생소한 금융 투자 분야 상호를 사칭해서 영업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소비자를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네. 금융회사처럼 보이는 상호를 믿고 이렇게 거래하면 뭐 네. 당연히 위험하기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한 불법 업체를 믿고 투자금을 맡겨서 거래하면 추후 불법 업체로부터 약속받은 수익은커녕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네. 게다가 이런 불법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민사소송을 통해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다퉈야 하는데 금융소비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이후에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소송조차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워낙 저금리여서 이 투자처 찾으시는 분들 참 혹하기 쉬운데요. 이런 업체로부터 좀 피해를 안 입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뭐 그럴듯해 보이는 불법 업체의 업체명을 곧바로 믿지 말고 네.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름부터 의심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예. 네. 일단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요. 네.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을 조회해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금감원 홈페이지의 파일 메뉴를 클릭해서 네. 팝업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 해당 홈페이지 중간쯤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금융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업체명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업체명을 입력하고 조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조회를 해서 검색 결과가 나오면 금융회사가 맞는 거고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불법 업체로 의심을 하면 됩니다. 예. 자, 만약 네. 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은 뭐 금감원 콜센터 1332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한테 조회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1332 걸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어디서 투자하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생생 투자자문입니다. 근데 이게 검색해서 안 나오면 불법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전화로도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칭한 불법 업체랑은 거래를 하면 일단 뭐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참 피해가 큽니다. 굉장히 선량한 이 소비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인데 좀 금감원에서도 이들 좀 대응하시고 계신 거죠? 예. 일단은 그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에 보면은 이런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업체명에 사용할 때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소비자분들께서 민원이나 제보로 저희 쪽에 이제 이런 업체들을 알려주시면은 해당 정황을 파악해서 사법당국의 수사 의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또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불법 업체의 웹사이트 주소를 통보해서 웹사이트를 볼 수 없게 폐쇄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금융소비자분들께서 이런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업체를 발견하신다면은 저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보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네네.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일 위에 민원 신고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네.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 메뉴를 접속하시면은 네네. 제보를 하실 수 있고요. 제보를 하실 때 이제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고 화면 캡처한 자료라든지 뭐 계약서를 쓰셨다면 계약서 사본 같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주시면 수사 의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이 온 국민이 보이스피싱 혹은 이런 불법 금융에 대한 수사대가 되면 정말 안전한 금융이 가능하고요.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좀 의심하고 조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안내해드리고 마칠게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파인 메뉴가 있습니다. FINE, 파인 메뉴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중간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이게 등록된 제대로 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거 필요하고요. 어려운 분들은 전화 1332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만약 불법 업체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 신고 메뉴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전한 금융 세상 만드는데 또 일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대유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경제 공감사전의 주제 전세입니다. 네, 참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한 느낌도 드는데요. 자, 라마다 호텔 숙박권은 5278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김우성 PD님, 언제 전세 면할까요? 꿈만 같네요. 이래서야 남녀 총각 결혼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애청자분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예, 남녀 총각 뭐 사실 집이 문제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2541개는 생수 한 박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주 열심히 모아도 전세가 뛰는 높이로 오르긴 어렵네요.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뛸 겁니다. 그럼요. 열심히 뛰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행시 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전세 얻기가 전쟁 같습니다. 새 사는 그 서러움 누가 할까요? 라고도 얘기해 주셨고요. 네. 아유, 참, 또 세월호 얘기도 갑자기 이 전세로 이행시를 주셨는데요. 정말 의견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후 3시 1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경제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